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호합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자신을 새롭게 채우시려고 오신 귀한 분들입니다. 환영에 맞이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이 강의를 마련해 주신 서정학 초대 이사장 겸 현재는 이 담수의 회장님으로 계시는 서정학 이사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담수의 회장직을 맡고 계시는데 담수의 부회장님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승곤 부회장님 잠시 일어서주시죠. 이승곤 부회장님, 박종수 부회장님, 김홍래 부회장님, 조삼승 부회장님, 저 뒤쪽에 계시네요. 강수균 부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손님도 오셨습니다. 전 대구시 의원으로서 교육위원을 역임하신 김경식 의원님, 아유 여사님. 바로 옆에 대구 농촌진흥원장님을 역임하신 농학 박사 이선형 박사님 오셨습니다. 이선형 박사님 전에 우리 강의 한번 하셨죠? 네. 그 다음에 좋은 글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 계시지만 또 우리 회장님 서정학 이사장님하고 친구분 되시는 최성주 선생님, 우수락 선생님 두 분 같이 인사 주시죠. 김광호 국장님, 우리 이종석 부이사장님께서 기회 소개를 하시라고 하시네요. 신재천 전 영화인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신재천님. 제가 여기서 잘 못 알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회를 마치고 뒤에는 이종석 부이사장님이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종석 부이사장님 손 흔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한 바대로 중국 역사학회 회원이시고 국민은행을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계명문화대학에서 중국어 경영학 강의하고 계시는 김의원 선생님을 잠시 뒤에 모시고 그 다음 주에는 최태현 선생님이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최태현 선생님 대신에 경북대학교 윤용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윤용희 박사님을 모신 까닭은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와 국제 정세라는 책을 저서를 펴내셨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국제 정세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우리는 당장 방위비 협약 문제를 비롯해서 당면된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사님을 물색한 끝에 윤용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조금 전에 다녀오셨다가 가셨는데 미국에 잠시 다녀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윤용희 박사님 많이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앞에 보시다시피 중국 이야기, 당초에 이야기할 때는 중국의 역사와 중국의 주요 인물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주제를 중국 이야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우리 이웃에 있는 나라로서 우리 생활에 먼 옛날부터 큰 영향을 미쳐온 서로 깊은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김의원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지성인 단체 담수의 인성대학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담수 회장님 또 이사장님, 또 임원분들께도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시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원래 좀 경영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직장도 금융기관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또 대학에서 경영학 강의도 몇 년간 이렇게 했는데 학교는 제가 경북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만 받고 게으르고 이제 또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박사 학위는 제가 박사 학위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청년 때부터 중국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청년 때는 무협 소설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김용의 영웅문부터 해가지고 신조 협력 등등 이렇게 엄청 많이 읽고 중국 이제 무협 소설도 보고 중국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어를 중국 여행을 다니면 기초 중국어를 배워야 조금이라도 소통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어도 좀 배워보자. 내가 한 20여 년 전부터 이제 공부를 좀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그래서 조금씩 했거든요. 중간 정도 잘하지는 못하고 이래 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어 열심히 했습니다. 한 20여 년 정말 중국어를 열심히 했습니다. 해가지고 중국어 이제 통역사 자격증도 따고 중국어도 토익처럼 급수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단계별로 밟아가지고 전문 자격증, 통역사 자격증 따고 단기 교사도 자격증도 제가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중국어 고전 4서 5경부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인데 저는 그렇게 깊이 못하고 틈틈이 조금 읽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칠판에 제가 이거 그냥 못 쓰는 글씨로 정신정행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희 집은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 성당에 가족이 다니는데 천주교가 이제 교리 이런 것도 스스로 지켜야 되지만 선하게 살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중국 모든 이런 걸 계속 공부를 보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이 글자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네 글자로. 우리 선생님들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전심정행, 제가 마음을 바로 가지고 올바른 마음으로 바른 행동을 실천하면서 살자. 이렇게 제 스스로가 인생의 좌우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때로는 또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수하지만은 또 우리 고전에 나와 있듯이 불이화하고 불천도하고 이런 것들도 좀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제 스스로 정신정행 하면서 열심히 진실하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이제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까 우리 심 이사장님께서 거창한 제목을 빼고 이제 중국 이야기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내용이 뭐 어떤 우리가 역사 또는 중국 문제 전문가들의 그런 학술 대회 이런 성격도 아니고 이래서 그냥 뭐 일반 교양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수준의 중국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창한 제목이 아닌 그냥 중국 이야기로 스토리 텔링 뭐 이런 수준으로 그렇게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서 중국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다소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그 내용입니다. 1번이 중국 개황이고 두 번째가 중국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는 4대 미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중국 역사서의 위대한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나라 태조 노이합적 누르하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세부 내용들은 말씀드릴 내용은 밑에 그 하단에 있고 유인물 한 장짜리가 보다 배부가 되셨지.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개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중국에 대해서 좀 많이 아직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합니다만은 중국의 이제 면적부터 인구 뭐 이런 순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지도를 제가 중국 지도도 하나씩 나누어 드렸는데 빨갛게 왼쪽에 보시면은 중국 지도가 있는데 이게 뭐 같이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수탉, 자기들도 수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주둥이고 여기가 벼슬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모양 자체가 수탉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수탉이 이게 다리지만 기세가 등등하고 상당히 용맹합니다. 수탉이. 그래서 자기들은 저걸 자기들 국민들도 수탉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호랑이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는 토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호랑이로 그렇게 알고 있죠. 중국 참 정치적인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참 가까운 나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깝고도 먼 나라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불가은 불가원의 나라다.
불가원은 뭐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에도 좀 그런 저도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가깝게 느껴지다가도 또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에 좀 면적을 보시면은 세계 4위의 면적인데 960만 평방킬로미터. 우리 한반도 남북한 합친 한반도의 한 44배 정도. 땅은 엄청 큽니다. 근데 중국도 자기들이 말하는 동쪽 우리나라의 황해 쪽은 인구가 엄청 밀집되어 있고 서쪽 뭐 청해성이라든가 신장 우르무치 그런 쪽은 인구가 거의 적고 그런 현상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리를 보시면은 남북 간의 거리가 5,500km. 우리가 대구 서울 간이 한 300 몇십 킬로 되지? 340km. 근데 이제 중국은 남북 간의 거리가 5,500km니까 엄청 멉니다, 그지? 엄청 멀고 동서간에 또 한 5,200km 이래 되니까 땅은 넓습니다. 사람도 많고. 근데 땅이 넓다 보니까 이제 저 1월 달에 평균 온도가 북쪽에 있는 흑룡강성은 1월 달 평균 온도가 영하 20도이고 남쪽에 있는 해남도는 영상 20도입니다. 같은 나라에서. 우리도 뭐 지금 가끔 보면은 대구는 비가 오고 경산은 비가 안 오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참 땅이 넓다 보니까 저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이제 대표적인 중국의 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장강, 또 일명 양저강이라고 부르는 장강이 한 6,300km 되고 길이가 황하는 한 5,400km 이렇게 됩니다. 황하는 말 그대로 누르 황자, 어머니의 강, 누른 황토 흙이 막 그냥 토사가 섞여 내려오는 그런 강물의 빛깔이 누렇습니다. 그런 강들이 있고 그 이외에도 뭐 강이 작은 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미수를 비롯해서 뭐 전남강 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제 세계 3위, 세계 5위에 있는 강이 중국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는 이제 북경 베이징이죠. 베이징. 북경은 뭐 여러분 선생님들 많이 가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옛날에는 우리도 지금 서울이 옛날에는 한양이었죠, 그죠? 한양이었고 뭐 하여간 그런 고대의 명칭이 베이징 이 북경도 시대에 따라서 명칭이 저렇게 달라져 왔습니다. 주나라 시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고대 삼국이었죠. 주나라 시대에는 개성이라고 저렇게 불렀습니다. 은근키 개자인데 나라 이름 개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개성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춘추 시대에는 연나라가 그 영토 그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경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중국집이 영경반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짜장면으로 가끔 가는데 주인한테 영경이 북경인 거 알고 있냐 이거요. 알고 있다 이거더라고. 영경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또 요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원래의 중국의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 있다고 남경이라고 불렀고 금나라 시대에는 중도라고 불렀고 또 원나라 몽골족이 지배하던 원나라 시대에는 대도라고 저렇게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경이라고 부른 것은 명나라 3대 황제 그 영락제 시절에 1421년에 이제 천도를 했습니다. 명나라가 1368년에 이제 건국을 태조 주원장이 건국을 했는데 한
50년 이상 지나고 3대 황제 때에 그때까지는 남경이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남경에서 이제 북경으로 수도를 천도를 했습니다. 142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넘었지 않습니까? 한 600년 넘었고 인구가 현재 한 2,200만 그 정도 되고 또 면적이 뭐 16만 4천 평방킬로미터 서울의 27배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제일 큰 특징이 이제 인구가 많은 거 아닙니까? 인구. 2022년 말 기준으로 중국 인구가 한 14억 2천 되는데 2022년 말에는 인도보다는 조금 앞섰어요. 인도가 한 14억 1천만 명 되었는데 작년 2023년 기준으로 인도의 근소한 차이로 추월을 당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사람을 아기를 많이 낳으라 그래도 높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리고 이제 14억 인구 중에서 한족이 한 92%, 또 55개 우리 조선족을 포함한 소수 민족이 55개 소수 민족이 한 8% 그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족은 원래 이제 지금 현재 한 170만으로 이제 추산을 하는데 한 70만 명이 이제 한국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대략 그렇게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인도에 이제 근소한 인도는 지금 엄청 그 출생 아기 수가 엄청 많고 중국보다 2배, 3배 더 1년에 출생 아기가 더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리고 중국도 이제 1970년대부터 계획 생육 그래가지고 아이를 못 낳도록 굉장히 막 한 30년 이상 억제를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인구가 이제 줄고 일부 나라 우리나라처럼 이제 노령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고 생산 연령 16세에서 64세까지 이런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중국의 인구 정책이 이제 계속 이제 바뀝니다. 원래 이제 계획 그 생육을 할 때는 4-2-1 구족하는 게 요게 이제 요래 그 아기를 낳았거든요. 두 사람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또 B라는 두 사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 놓고 요 A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 놓고 요 둘이가 C와 D가 또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4에서 둘로 줄고 또 둘에서 하나로 줄고 이렇게 이제 4-1 구조가 되면 이거는 뭐 인구가 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들이 벌금을 많이 매겼어요. 벌금 2 이상 자녀를 놓으면은 벌금을 많이 물리고 직장인들은 인사 고가의 불이익을 주고 뭐 하여간 굉장히 좀 불이익을 많이 줬어요. 그래 하다가 우리 자기들 나라도 이제 인구가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구나. 1949년 중화지검 인민공화국이 1949년 10월 1일 날 건국절이죠. 건국을 했는데 그때 인구가 5억 4천이었거든요. 5억 4천. 지금 14년에 엄청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렇게 계획 생육을 했기 때문에 한 3, 4억은 그동안 억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 17억, 18억쯤 되어 있겠죠. 그렇게 안 했으면.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기는 2016년부터 이제 2자녀 허용해놨는데 그 전부터 이제 부부가 양쪽 다 외동이면은 뭐 허용한다. 그 다음에 또 한쪽이 외동이면은 허용.
2016년부터는 이제 완전 2자녀 허용을 했고, 또 이제 2021년부터는 3자녀를까지 이제 허용을 합니다. 허용을 하는데, 중국도 이제 그동안 계속 고도 성장을 해오다가 성장세가 꺾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업자가 엄청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이 안 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할 겁니다. 엄청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 성장세가 꺾이면서 청년 실업률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주택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에서 주택난도 심각하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육비도 엄청 듭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곧 이제 또 그 아이의 자녀의 그 출세하고 직결되니까. 그래서 교육비도 엄청 많이, 사교육비가 엄청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 자녀를 넣으라고 권장해도 잘 넣지 않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이. 예를 들면 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2023년 공무원 채용 시험을 쳤는데 4만 명을 채용하는데 응시가 한 300만 왔으니까 참 이거 뭐 취업난이 중국도 대단합니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이제 또 좋은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은 또 취업이 잘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맨 밑에 흑해자 하는 거 보이시죠? 흑해자. 중국어로 헤이 하이적 하는데 이게 이제 호적이 없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벌금을 매게 되니까 벌금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 생육 기간 중에 딸을 놓으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흑해자로 호적 등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흑해자가 뭐 한 최대 한 3천만 명 그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각 성마다 이게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 지금 거의 이제 흑해자들도 호적을 회복시켜주고 거의 다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흑해자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국의 쪽에 이제 행정구역인데 성이 이제 저 22개 성자는 쪽 이제 성을 쪽을 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도의 개념입니다. 경상남도, 경상도 그런 개념인데 성이 물론 면적은 우리보다 훨씬 넓습니다. 넓이 인구도 많고. 그리고 이게 이제 중국의 행정 그 이제 기관 이제 분포인데 직할시가 이제 4개 있죠. 북경, 그다음에 천진, 중경, 상해 이렇게 있고, 중경 중에는 바로 안에 그 인구가 3,200만입니다. 3,200만. 중경 직할시의 인구가 3,200만입니다. 웬만한 국가보다 훨씬 많죠. 그죠? 참 대단한 인구수입니다. 그죠? 중국에. 그리고 자치구가 5개 있고, 관서, 장족, 신장, 위구르, 또 내몽고, 잉샤, 회족, 티베트 자치구 이렇게 자치구가 가급적이면은 그 이제 운영을 그 소수 민족들한테 맡기고 큰 그 줄거리만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도를 하는 그런 구조이죠. 그다음에 특별행정구는 이제 홍콩, 마카오는 뭐 인구 그래가 63만밖에 안 되고 이러는데, 그리고 이제 중국 저 인구를 보시면은 맨 밑에 광동성 인구가 1억 2,600만 명. 광동성 한 성의 인구가 대단하죠, 그죠? 우리가 지금 5,200만인데, 그리고 산동성도 1억을 좀 넘었습니다. 산동성. 우리하고 이제 서해 이렇게 접하고 있는 나라. 하남성 9,900만. 진짜 인구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지도를 나누어 드렸는데, 이거 다 가지고 계십니까? 지도 입구에서 지도 나누어 드렸는데, 여기 이제 진국 지도가 이제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글씨가 좀 작습니다. 죄송합니다. 크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요거 그냥 뭐 이래 상식적인 수준에서 중국 지도 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22개 성부터 이제 나왔기 때문에 꼭 이제 지도에 그 보시면은 우리 한국 지도 찾으셨습니까? 보입니까? 한국 지도 조선이 있고 한국이 있고 그렇게 있죠. 서울, 서울 이렇게 있고 그 지도에 보시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북쪽으로 제일 그 이제 북쪽 그 위에 있는 성이 흑룡강성입니다. 흑룡강. 그 흑룡강성 그 용자 요거는 용용자인데 간체자로 이렇게 씁니다. 간체자. 중국의 본토는 간체자 쓰는 걸 다 스님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흑룡강성 밑에는 이제 길림성 주도는 그 흑룡강성의 이제 성도는 할빛이고 그 밑에 이제 길림성은 성도가 장충이죠. 장충이. 그 밑에 이제 연영성은 이제 그 성도가 심양 이렇게 되고 세 개 성을 동북 삼성이라고 이렇게 장작 그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연영성에서 내려오면은 하북 물하자 북자 있고 그 가운데 북경하는 곳자마는 글씨가 있습니다. 북경이 거기 이제 위치해 있고 북경을 둘러싼 그 이제 성이 하북성입니다. 하북성의 밑에 또 하남성이 또 있고 하남성의 오른쪽에는 산동성이 그렇게 이제 산동반도로 튀어나와 있죠. 하북 하남의 부분은 황하를 기준으로 황하의 북쪽은 하북이고 황하의 남쪽은 하남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또 하북성 북경과 하북성의 왼쪽에 보시면은 산서성이 있고 산서성 왼쪽에 그또 섬서성이 있습니다. 섬서성 거기 이제 동그라미 시안이라고 서안이라고 있죠. 옛날에는 장안이었죠. 한나라와 당나라의 수도였죠.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산서성과 섬서성의 그 북쪽에는 내몽고 자치구가 있고 위쪽에 있는 몽고 이거는 이제 별도의 독립국가고 내몽고 자치구는 중국의 영토입니다. 그다음 저 왼쪽으로 가면은 신강 그 우러무치 자치구 뭐 이런 성이 있고 그것도 밑에 오면은 청해성이 있고 만약 이렇게 이제 쭉 22개의 성이 있습니다. 산동성고 밑에 보시면은 강소성이 있습니다. 그죠? 강소성 그 밑에 이제 또 상해시가 있고 그 밑에 상해시 밑에는 절강성 성도가 항주죠. 항저우가 거기 절강성이고 절강성 밑에가 복건성 이렇게 되고 복건성 우측에는 이 타이완 대만성이 있고 또 복건성 밑에는 광동성이 이렇게 있죠. 이쪽에 이제 많은 중국의 인구가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중국 자기들은 타이완 요 대만을 포함해서 23개 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광동성 밑에 보시면은 바다 쪽에 해남도, 해남성 큰 섬이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이렇게 이제 한 성을 그 위에 보면은 뭐 왼쪽에 운남성도 있고 귀주성도 있고 호남성, 뭐 호북성, 사천성 쭉 이렇게 이제 22개 성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이제 광동성 그 밑에 보시면은 향항 하는 게 있고 오문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향항은 홍콩이고 밑에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향항의 그 왼쪽 편에 오문 아오멀이라고 요거는 이제 마카오거든요. 마카오. 홍콩과 마카오는 그 페리호
보통 천천히 가는 배 타면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도 이제 한국 사람들도 홍콩 가면은 꼭 마카오 들리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예,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오성홍기 국기입니다. 국기. 큰 별은 공산당이고 작은 별이고 4개 이렇게 외워 쓰고 있었고, 별은 이제 노동자, 농민, 소자산 계급, 민족자산 계급, 또 적색은 혁명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노란색은 광명, 황색인종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다음 페이지 북한. 중국의 이제 북한은 쪽에 노란 목단하고 매화하고 2가지가 적어놨는데 아직 확정을 중국에서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청나라 시대에는 이제 모란을 북한으로 여겼습니다. 황족들이 모란을 좋아했어. 근데 이제 중화민국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매화로 이게 분위기가 바뀌었다가 그래 했는데, 문제는 이제 모란은 땅이 넓다 보니까 모란은 북쪽 지역에서 이제 서식을 하고 매화는 남쪽에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어느 하나를 한 꽃을 이제 북한으로 지정하려고 그러니까 평생 꽃도 한 번 못 봤는데 그게 무슨 북한이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중국 사람들은 이제 모란이 1번이고 매화가 2번이고 뭐 이렇게 이제 자기들 북한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얼마 됐을까?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잔자 이것도 일단 이거 펼쳤네. 한자 쪽에 이제 우리 스님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사서오경 전부 이제 중국에서 나온 한자지 않습니까? 한자 이제 한어 이거 표준어를 중국 사람들은 보통화라고普通화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표준어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화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 이제 중요한 것만 저기 이제 한자의 그 이제 출전을 한번 함께 보시면은 한자에 이제 기초가 된 것이 근원이 된 것이 갑골문이죠. 갑골문. 거북이나 동물의 뼈, 등뼈 이런 데다가 새긴 상형 문자 비슷한 그런 글자 갑골문이죠. 이건 기원전 한 1500년 경, 그러니까 중국 최초의 그 통일 국가가 하나라이고, 하나라 다음에 상나라는 은나라라고도 부르는데 하상주 이렇게 그 중간에 있는 상나라 시대에 은 지역에서 그 갑골문이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나라라고도 부르는데, 그때가 기원전 1500년 경이니까 지금 발굴된 게 한 그 동물의 뼈 이런 것들은 갑골은 많이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글자의 형태를 가진 것이 한 4,500개 내지 한 5,000개 되는데, 한 절반 정도가 해독이 되었다 그럽니다. 절반 정도가.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해독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걸어가지고 상금도 막 주고 이랍니다. 그래서 갑골 문자를 해석한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한자의 그 이제 발전된 단계를 보면은 양나라, 당나라, 송나라, 주로 양나라 때부터 이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옥편.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한자 그 사전을 옥편이라고 많이
불렀죠. 옥편. 그때의 그 수록된 글자 수가 한 22,700자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근대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전이 강희자전입니다. 강희자전. 강희는 중국 청나라, 나중에 말씀드릴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가 청나라를 건국했는데 4대 황제입니다. 4대 황제. 네 번째 강희제. 연호가 강희입니다. 강희 황제 두 사람이 굉장히 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나라 4대 황제인데, 그때 이제 강희 자전을 명령을 내려서 자기들은 만주족 여진족인데 저렇게 이제 자전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게 자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한 1716년경인데 한 47,000자 정도, 47,035자, 혹은 어떤 사람은 또 49,000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서적들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47,000자 정도. 저게 이제 지금 쓰는 그 밑에 있는 한의 대자전이나 중화자해 이런 사전들의 모델이 된 겁니다. 강의자전. 저기서 중국의 모든 자전들은 저기에서 이제 출발했다고 이렇게 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94년에 나온 중화자해에는 87,000자 정도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저기 보시면은 자자가 글자 자자로 바뀌어야 되죠. 저거는 아들 자자가 돼서 이건 모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국가별로 상용 한자, 기초 교육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한자는 기초 교육용이 1,800자이고 그보다 훨씬 많지요. 많은데 기초 교육용 한자가 나라별로 보면은 한국이 1,800자, 북한이 3,000자, 일본이 2,136자 되만 4,808자 이래 하는데, 중국은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강희자전에 47,000자가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아는 중국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교육용 한자를 1급 3,500자, 이거는 이제 현대 한의 상용 작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학교하고 중학교에서 3,500자 다 배웁니다. 엄청, 그러니까 중국의 소학교하고 중학교는 자기들 국어 시간,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문 시간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린애들 초등학교 1학년짜리 뭐 1년에 막 400자, 500자를 습득시키려고 그러면 공부를 얼마나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자기들 국어 교육을 엄청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1급이 한 3,500자 되고, 2급이 3,000자, 출판물 같은 거, 3급이 1,605자, 이걸 합치면은 8,105자 되는데, 8,105자 정도를 습득하신 분은 중국에서도 최고의 지성인 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한 3,500자만 알아도 한 95%, 98%다 해독이 되고 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한국에서 공부하는 저희들은 거의 목표를 3,500자 정도 잡고 공부를 하고, 또 하다 보면 이제 또 모르는 한자 또 익히고 배우고 이래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 4서 5격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5,000자, 8,000자 굉장히 이제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여기에 계시거든요. 문제는 이게 이제 또 배우고 나서 또 한 1년, 2년 있으면 잊어버리고, 또 생각이 또 잘 안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그러니까 외운 거는 계속 해도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참 중국어 한자 4서 5경은 중국의 글씨, 중국의 서적인데
읽는 것은 우리와 중국 사람이 따라 소리는 다르게 읽지만 중국 서적 아닙니까? 그죠? 공자의 제자, 공자의 제자들이 다 전부 다 수록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이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기도 한 자자가 이제 아들 자자에 대해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어를 지금 뭐 도서관 등 이런 데서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참 저도 중국어 강의를 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중국어 해도 끝도 없고 한자 저 자자는 아들 자자가 아니고 글자 자자는 한어 한위라고 하는데 중국의 본토에는 간체자 하는 게 있습니다. 간체자가 쉽게 말해서 저 이제 중국 간체자 체자 저것이 우리 몸체자 원래 정식으로 지금 저기 획수가 훨씬 많은 뼈 골자에다가 뭐 글자 있지 않습니까? 그건데 저렇게 고친 것이죠. 획수를 확 줄여놓은 것이죠. 저게 간체자인데 대략 한 2,300자 되고 중국 본토에서는 전부 간체자를 씁니다. 물론 이제 많은 번체자하고 2,300개의 간체자를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중국어가 또 어려운 것이 한자가 이제요. 한자가 수가 많은 것도 어렵지만은 여기 이제 요 빨간 거 요 보시 성조가 있어서 더 어렵습니다. 성조. 우리나라는 거의 성조가 뭐 굳이 적용하는 게 있겠지만 이 성조 때문에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성조는 이제 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사성과 경성이라는 요 이제 성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소리성자. 그래서 이제 1성, 2성, 3성, 4성, 경성을 두고 예를 들어놨는데 여기 이제 요 1성도 맞자고 요것도 맞자고 요것도 맞자고 요것도 맞자고 또 경성이 있고 이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읽으면 전부 다 마 이렇게 되죠. 근데 중국에서는 되게 오를 적어놓은 것은 소리의 높이가 1, 2, 3, 4, 5 이렇게 도레미파솔 이렇게 이제 그 높이를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계집여민의 말맞자는 어머니 맞자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발음할 때는 마인데 5에서 5로 발음을 합니다. 1, 2, 3, 4, 5단계 소리 정도에서 마 이렇게 이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3마자 있죠. 3마자 요거는 3에서 5니까 3 정도에서 5로 올라갑니다. 마 이렇게 됩니다. 마. 도레미에서 솔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 이제 말맞자 요거는 이제 요거 3성이거든요. 3성. 2, 1, 4로 적어놓은 것은 2에서 1로 내려왔다가 2에서 1로 다시 4로 올라간다. 마아 이렇게 된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뭐 똑같이 맞자. 어디 분들? 여기 제가 잘못 눌러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거 사성 요거는 이제 5에서 1로 돼 있죠. 소리의 높이가. 요거 말맞자 앞에 인변이 붙을 수도 있고 위에 이 구자가 2개 붙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꾸짖을 맞자인데 꾸짖는다 하는 건데 5에서 1이니까 뚝 떨어집니다. 마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같은 M 영어로 알파벳으로 MA 발음을 해도 마냐 예 따라서 뜻이 헷갈려집니다.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어머니 맞자는 마, 산맞자는 마, 말맞자는 마,
꾸짖을 받자는 마. 엄마가 자녀를 꾸지럼한다는데 마. 이러니까 이게 뭐 한자 수도 많지요. 성조가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선생님들 배워가지고 내가 중국에서 현지에서 막 텔레비 보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생활하지 않고 외국에서 한국에서 중국어를 배워가지고는 내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금방 잊어버립니다. 한 1년 좀 지나고 나면 이게 1성인지 3성인지 2성인지 헷갈립니다. 사람만. 저걸 왜 더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어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그리고 이제 이거 경성하는 게 있는데 경성. 중국어가 보통 사성으로 말하고 이제 경성하는 것은 요게 어머니 맞다가 저기에 보면은 일성이에요. 쪽이죠. 솔, 마 이렇게 중국 아이들이 엄마 부를 때 마마 이렇게 하는데 요거 뒤에 이제 똑같은 글자가 두 개가 요래 있다. 요래 하면은 뒤에 거는 솔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고 짧고 가볍게 발음을 한다. 요게 이제 경성입니다. 가벼울 경자. 그래서 앞에 요거 이제 맞자는 솔로 발음하면 마 이렇게 뒤에 거는 경성으로 짧고 가볍게 발음을 해준다. 요게 이런 또 구문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워. 진짜 친구들 중국어 지금 뭐 다른 게 뭐 공부하려고 한 사람이 있지만 이 재밌는 거 놔두고 왜 그런 게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하게 뭐 운동이나 하고 이 문화 강좌나 좀 듣고 이래 하지 뭔 중국어를 하려고 그러지 하지만 안 되니까 그 시작 끝도 없는 걸 공부를 갖다가 왜 합니까? 물론 뭐 조금 공부해서 중국 여행 다니면 이제 중국 가벼운 뭐 일상 대화하고 이런 건 되죠. 그래서 또 요거 이제 요거 한번 보십시오. 병음하는 게 있습니다. 병음 요거 병음 여기에 병음이 있어요. 모든 한자에는 병음이 있습니다. 병음. 병음이 뭐냐 하면은 하늘 천자를 딱 적어 놓으면은 중국 사람들은 티엔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한자에는 알파벳으로 된 이 병음이 있어요. 병음. 우편 같은데 컴퓨터에 이 하늘 천자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컴퓨터에 하늘 천자를 이렇게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뭐 한자를 적을 수가 없어서 모든 한자에는 이 병음이 있는데 병음. 하늘 천자의 병음은 티엔인데 티엔이라고 이렇게 이제 딱 그 병음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성인데 일성은 오오로 발음하니까 티엔 솔 1, 2, 3, 4, 5니까 솔 정도 높이로 발음하면 티엔 이렇게 발음합니다. 중국에서 컴퓨터를 치면은 한자를 치는 게 아닙니다. 이 병음을 칩니다. 병음. TIAN을 딱 치면은 TIAN, TN으로 발음되는 한 50개 내지 한 100개의 글자가 쫙 뜹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하늘 천자가 필요하냐, 밭전자가 필요하냐, 자기가 그걸 딱 클릭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은 이거 세계적으로 과학적이고 대단한 글자. 전몽 24글자로 그래 모든 언어를 다 기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TN 글에 하나 TIAN을 딱 치면은 하늘 천자부터 해가 막 TN으로 발음되는 게 한 50개인지 100개가 다 쫙 뜹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한자를 탁 클릭해서 집어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중국어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중국어는 자음이 20개에 모음이 이제 39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진행하고 빨리 맞춰져 가니까 잠깐 공부 설명하다가 늦어져서 이거 한 10분 쉬셨다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셨다 가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뭐 중국 개방 중에서 인민폐, 중국 화폐입니다. 화폐는 인민폐를 영어로 적으면 RMB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화폐 그 지폐를 보시면은 지폐에는 둥글 원자가 쓰여 있고 문장이나 글을 쓸 때는 어떤 쓰기도 합니다. 혼용했습니다. 돈 자체에는 둥글 원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이제 위안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위안. 정식 발음은 위엔입니다. 위엔하. 그래서 위엔하 저 종류는 100위엔, 50위엔, 20위엔, 10위엔, 5위엔, 1위엔 이렇게 이제 6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 부를 때는 이제 뭐 위엔이라고 하고 이제 말할 때는 콰이라고 그럽니다. 콰이첸 이렇게 치엔은 돈 전자를 치엔이라고 하니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국력을 나타내는 그 경제 규모입니다. 경제 규모가 이제 세계에서 이제 제일 국부가 가장 센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미국. 요거 이제 2024년 올해 1월달에 IMF 세계 통화기금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이제 US 달러로 22조 9,665억 달러, 그리고 27조 달러. 그다음 2위가 이제 중국이 18조 5,600 달러. 그다음 독일, 일본과 독일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일본이 3등이었는데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은 1조 7,848 달러. 이런 얘기야. 한때 이게 이제 지금은 요래 퍼센테이지로 보시면은 중국이 미국의 한 66%밖에 안 됩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때 한 75%까지 따라왔어요. 중국이 미국의 한 75%까지 따라오다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이제 뭐 미국에 또 어떤 여러 가지 뭐 제재와 압박이 또 따르고 뭐 등등 중국 자체의 건설 경기가 이 불황이 닥치고 뭐 이래 하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한 66%밖에 안 됩니다.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한 10% 미국과의 경쟁에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1인당 GDP를 한 사람의 소득이 이제 GDP가 명목상의 GDP를 한번 보시면은 미국은 83,000달러고 세계에서 8등이고 중국은 71등인데 한 13,000불 됩니다. 1인당 GDP가. 근데 이제 미국은 인구가 3억 4천이고 중국은 아시다시피 14억 2천이고 이러니까요. 요거 달러 곱하기 요거 이제 인구 수하면 이제 총 국가의 국부가 산출되는 것이죠. 근데 독일 1인당 GDP가 56,000, 일본 34,555. 우리가 근소하게나마 한국이 작년 명목상의 GDP로는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우리 명목상에. 그래서 우리가 34,653불. 우리가 인구가 공식적으로 5,178만. 일본은 1억 2,300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보시면 또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여러 가지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1인당 GDP 1위 국가는 미국이 국가 총 국부는 1등이지만은 1인당 GDP는 8등 아닙니까? 1등은 그럼 어느 나라냐?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1등인데 한 14만 불 돼요. 1인당 GDP가. 되는데 여기는 이 나라는 인구가
64만밖에 안 돼요. 64만. 우리나라 조그마한 뭐 시뭐 이렇게 안 되니까. 14만 불 곱하기 64만 곱해봐야 뭐 총액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뭐 1등은 1등이라 아이가. 2등은 아일랜드인데 11만 7천 달러인데 이건 한 500만 명, 504만 명 인구가 이래 되는데 아일랜드 저 나라는 유럽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 작은 나라가 저렇게 성공을 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금을 확 낮춰줬어요. 세금. 우리나라 이런 뭐 대기업들 전부 다 뭐 유럽의 그 큰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전반으로 낮춰줬어요. 그래 유수한 기업들이 본사를 아일랜드로 거의 많이 옮겼어요. 그러니까 저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아일랜드는. 뭐 다른 또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좀 긍지를 가져도 되는 것이 세계에서 30, 50 클럽 국가가 30은 3만 물 이상을 말하고 50은 5천만 명 이상 인구를 말하는데 저런 뭐 룩셈부르크 같이 뭐 14만 불 되어도 뭐 64만 이래 가지고는 뭐 큰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7번째로 우리가 30, 50 클럽에 우리 한국이 가입을 했는 겁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한국. 조그마한 나라들 뭐 1인당 소득이 10만 불 뭐 저렇게 12만 불 돼봐야 인구 뭐 100만, 60만 이렇게 사면 그거는 뭐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참 당군 할아버지 이후로 참 이렇게 우리가 국가도 좀 풍요고 좀 부자고 개인도 그나마 잘 사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죠? 아, 정말로 저는 뭐 참 다행스럽고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개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뭐 대략 선생님들 다 대충 알고 계시는 내용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이제 요거 중국 역사적으로 아주 미인이라고 알려진 네 사람의 4대 미인 요즘 미인이 아니고 옛날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이제 4대 미인은 여기 이제 1번이 서식하는 여성이 있었고 2번은 이제 왕소군이라는 또 아주 절세의 미인이 있었고 3번은 초선이라는 또 여성이 있었고 4번이 이제 양귀비입니다. 양귀비. 이렇게 네 사람을 역사적으로 이제 최고의 미인으로 요즘은 뭐 중국 뭐 본토나 홍콩이나 절로 갑니다. 대단한 그 뭐 탤런트들 배우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죠? 많은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역사상에서 이제 미인은 요 네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서시 이걸 한번 봅니다. 서시. 중국 사람들은 이 좀 과장된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서시의 별칭이 침어입니다. 침어. 침자 저거는 이제 뭐 침몰하다, 배가 침몰하다, 가라앉다 이런 걸 뜻하거든요. 침자가. 침어, 물고기가 가라앉았다. 서시의 미모를 보고 물고기가 정신이 없어가 헤엄치는 걸 잊어버리고 물속에 가라앉았다. 좀 말이 잘 안 되지. 물고기 문주도 쉴 데가 있고 그렇지 뭐 그죠. 이건 서시의 별칭이 침어입니다. 침어. 그래서 옛날 그 춘추 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 패권 쟁탈 시기에 이제 여성이었는데 오나라는 그 강소성
수조 소주 지역이 그 근거지였고, 원나라는 절강성 소흥 주로 유명한 소흥 그쪽 지역의 이제 근거지였는데 바로 뭐 인근이었죠. 그 두 나라가 이제 계속 싸운 겁니다. 싸웠는데 그리고 원나라의 합녀가 대단한 그 리더십이 있는 그런 군주였어요. 합녀왕 시기에 굉장히 강성해서 초나라, 월나라와 전쟁하고 진나라와도 전쟁에서 이기지 않고 전쟁을 하고 굉장히 이제 유능한 리더였고, 이때 원나라에는 오자스라는 유능한 신하가 합녀가 기용을 해서 오자스가 있었고, 또 손자병법으로 유명한 손무가 이때의 사람입니다. 합녀의 휘하에서 대장군을 했습니다. 손무가. 그러니까 이런 문무 훌륭한 대신들이 있으니까 합녀가 굉장한 강성 대국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BC 기원전 춘추 시대죠. 496년 월나라 공격할 때 합녀가 부상을 입어서 사망을 하면서 아들 부차한테 복수를 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옛날에는 부상당하면 거의 죽었습니다. 부상당하면 뭐 항생제가 있습니까? 뭐 그냥 연고 뭐 보약 같은 거 바르고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아들 부차가 저기에서 이때 이제 요 와신과 상담을 이제 요런 사자성어가 나오죠. 부차가 저기를 해서 와신, 요 누울 와자와 뗄나무 신자 아닙니까, 그죠? 뗄나무 위에서 잠을 자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래서 이제 와신이고,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 경전 489년에 원나라가 이제 부차가 대승을 해가 월나라 왕 구천이 이제 3년간의 노예 생활을 원나라에 와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천이 정말로 천한 노예처럼 3년을 살고 부차로부터 이제 경계심을 다 없애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제 구사일생으로 기한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나라가 전쟁에서 원나라의 부차가 이긴 전투를 그때 이제 이 월왕 구천이 받은 치욕을 회계지치고, 지역이 이제 옛날 이름으로는 회계니까 회계지치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래 각고의 노력을 해서 482년에 구천이 원나라를 공격해서 대성을 하고 부차는 자살합니다. 그때 서시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이제 가난한 집의 딸이었는데 미인계에서 해가지고 노래와 춤을 교육받아서 원나라에 여러 미녀들과 함께 보내가지고 부차에게 보냈습니다. 그래 부차가 성리의 자만에 빠지고 미색에 빠져가 국정소홀하고 오자서라는 그 충신이 구천을 그렇게 죽여라 그랬는데 안 죽였습니다. 그 주위에 부차의 측근에 백비라든가 그런 간신배들이 월나라로부터 뇌물을 받고, 지금 구천 지금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살려줘도 저 보십시오. 말구유 청소하고 저렇다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미인계로 이용된 여성이 이제 서시입니다. 성이 시자인데 동쪽에 사는 사람은 동시고 서쪽에 사는 사람은 서시라고 이렇게 불렀답니다. 청나라에도 서태후가 있고 동태후가 있었죠. 서쪽궁에 산 사람은 서태후고 동쪽궁에 산 사람은 동태후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 사자성 아까 와신 뗄나무 위에서 잠을 자고 상담 썰개를 맛보면서 요거는 이제 상담 요거는 이제 구천이 이제 돌아와서 썰개를 달아놓고 그걸 맛보면서 복수를 또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게 두 사람의 각고의 노력한 그런 정신을 와신 상담이라고 해요. 와신 상담. 그리고 이제 또 그때 생긴 사자성어는 5월 동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나라가 계속 싸웠는데도 같이 배를 탔는데 풍랑이 닥치면은 원나라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 풍랑을 헤쳐나간다 뭐 그런 뜻으로 또 5월 동주 이게 같은 배를 탄다 이런 얘기고 또 그다음에 가봉환난 불가동보 요만 이제 8글자는 이 이제 월남구천의 휘하에 법료와 문종이라는 유능한 신하들이 있어서 보고자를 잘해서 구천이 그나마 기사 회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미인계를 쓴다든가 원나라 그 대신들한테 예물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신하들이 이제 다 했는데 그 법료라는 사람은 모든 이제 구천이 전쟁에서 이기고 구천의 인간성, 인간됨됨이를 아니까 의심이 많고 이런 걸 아니까 이제 이 사람 구천 이제 법료는 떠나갔어요. 그럼 문종 보고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럼 문종은 안 떠났습니다. 그때 떠나면서 이제 법료가 한 얘기가 가공환난이다. 환난은 공동으로 함께 할 수가 있는데 불가하다. 뭐는 불가하냐? 동복,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자기의 군주지만은 그래서 이제 가공환난 불가동복이다. 이런 말이 이제 생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서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왕소군인데 왕소군의 이제 또 별칭은 나간입니다. 나간. 왕소군이 이제 전한 원제 시대에 국렬이었는데 원제 이 사람도 되게 좀 무능한 황제였습니다. 역사가들이 평가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국렬이었는데 화공이 왕소군을 못생기게 그랬어요. 그래 흉노 그때 흉노가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침략을 해왔는데 흉노왕이 이제 혼인으로 화친을 맺자 이렇게 이제 요청이 와서 원제가 궁녀들 사진을 쭉 보다가 보고 이제 제일 못생긴 왕소문을 뽑아가 이제 그걸로 보냈어요. 그리고 왕소문은 울면서 이제 흉노로 갔는데 가는 날 그 이제 원제가 딱 보니까 이 자기가 본 여성 중에 제일 미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화공 이 사람을 처형했다 그래요. 왕소문은 돈이 없어가지고 화공한테 이제 이거 좀 수고비를 안 주니까 제일 못생기게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왕소군은 아들이 황제가 되고 또 그 북방 그 민족의 그 관습에 따라서 또 자기의 남편이 죽고 다른 왕자와 또 뭐 이렇게 재혼을 해서 뭐 이렇게 딸을 낳았다 이런 기록이 있다. 세 번째는 초선인데요. 이 사람이 요 사대 미인 중에서 초선은 딱 중에 이제 남비 초자 레미 성자 이름도 좀 특이합니다. 초선의 이제 요 별칭은 폐월입니다. 폐월. 초선이 이제 거닐고 있으면 이 달이 뜬 그런 뜨는 날 저녁에 거닐면은 달이 자기가 초선에 비해서 부끄러워가 구름 속에 얼굴을 싹 가린다고 그렇게 폐월 다들 했다거든요. 자기 얼굴을 가렸다. 구름 사이에 뭐 달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랬지 그죠. 아니가 뭐 이 이름을 지어놨어요. 네 사람의 그 4대 미인 중에서 초선이 가공의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은 실존의 인물이고 초선은 이제 삼국지연이 나간 중에 삼국지연이에 나오는 그런 가공의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 동한 말기에 이제 동한 마지막 황제 헌제 시절에 이제 사도 왕륜의 이제 그 대신의 소양딸이었는데 그때 한 16살 이래 됐는데 그때 이제 삼국지에 보시면은 동탁 아주 막 전행을 하는 동탁이 있었고 동탁과 이제 양아들 예장군 여포가 이제 실권을 다 헌제를 딱 앞세워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왕릉이 이제 먼저 이제 집에 연애를 초청해가 여포를 먼저 부릅니다. 여포는 그 우애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중 여포 사람 중에는 여포가 제일이고 마 중에는 적토마가 제일이다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여포는 무예가 대단했죠.
그래서 이제 왕윤이 이제 이 여포를 먼저 집에 초대해서 이제 초선으로 하여금 이제 술 한 잔 따르게 하고 이래 해가 막 여포가 뿅 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래저래 이제 왕윤이 그러면 이제 우리 초선하고 그러면 서로 혼약을 한번 해줄까요? 이렇게 구두로 그래 했는데 그래 또 며칠 있다가 이제 사도 왕윤이 이제 동탁을 또 의도적으로 다시 초청을 해가지고 동탁의 자리에 또 초선을 불러요. 그 동탁이 또 보니까 뭐 이렇게 예쁜 그 선녀 같은 아가씨가 있으니까 그날로 바로 초선을 데리고 홍보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여포가 또 뭐 지하고 이제 구두로 혼약을 했는 초선이 없어요. 어디 갔다고 하니까 왕윤이 이리 해가지고 대장군하고 이렇게 서로 구두로 언약을 했다고 해도 그 동탁 그 성상이 그냥 우리 딸아이를 끌고 궁궐로 들어가 버렸다 이래가지고 이간질을 시킨 겁니다. 그때 물론 초선이 동의했습니다. 자기를 평생 양아버지로서 어린 고아인 자기를 길러주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준 양아버지에 대한 의리로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선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여포가 막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동탁을 죽입니다. 뭐 그런 스토리에 등장하는 초선이. 그다음에 이제 안기비는 뭐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기비의 이제 별칭은 수화, 이 부끄러울 숫자거든요. 수치스럽다 한데 꽃이 부끄럽다. 안기비가 꽃 옆을 그리면 꽃이 부끄러워 싹 이렇게 오므러든다. 이렇게 해서 수화하고 이렇게 별칭을 지어놨습니다. 비교적 이제 양옥환, 양기비는 719년 이건 이제 서기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300년, 1250년 전이죠. 당나라 6대 황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당시 현종인데 6대 황제 현종이 이윤기. 이 사람이 712년부터 756년까지 한 44년 그 황제위에 있고 물러나고 또 태상왕으로 한 6년을 더 있었습니다. 이윤기 현종이 이 현종의 비비였는데 원래는 이 이제 양귀비가 현종의 이제 비가 아니었는데 무해비라는 그 굉장히 이제 현종이 총애하던 후궁이 죽었어요. 일찍. 그러니까 너무 낙담해 있는데 그 이제 주위의 황관들이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무해비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없을까 이제 찾다가 보니까 세상에 이게 이 18번의 현종이 자식이 많았어요. 후궁이 많으니까 18번째 아들 수왕 이모의 왕비가 되어 있는 양귀비를 양옥환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또 이거 이모는 수왕은 이제 무해비의 또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자식이 이제 양옥환과 더불어 행복한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측근들이 막 시리에 빠진 황제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막 측근을 막 그 이모 이거 이제 왕자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이제 공작을 꾸밉니다. 꾸며가지고 또 양옥한 본인이 또 오케이 해야 되겠죠. 오케이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그때 결혼한 지가 한 5년 되었어요. 5년 된 그 자기 며느리 아닙니까? 며느리를 자기 후궁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현종과 그 측근들이 좀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지 그냥 바로 데리고 안 들어오고 이제 도교의 도사로 양옥환을 입적을 딱 도교의 입문을 딱 시켜버리고 도교에 딱 들어가고 과거는 일체에 다 지워집니다. 과거에 뭔 일을 했든 간에 그러니까 뭐 결혼을 했기나 안 했기나 뭘 했기나 간에 이제 그 도교의 도사로 딱 입문을 시켜가지고 그때가 이제 현종이 58세 양옥환이 23세니까 35세 차이가 나졌어요. 그것도 자기 아들하고 5년간이나 결혼해가 살고 있는 며느리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그치 나쁜 사람이지 그래서 그
저 자기 며느리를 갖다가 불러가 그래 후궁으로 삼으면 회장님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이고 지금 참 그러니까 측근들도 황간하고 나쁜 사람들이죠. 측근.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귀비에 이제 책봉했습니다. 남나라나 이런 명나라 이런 시절에 후궁이 대략 한 80여 명 돼요. 공식적으로 정상품, 정의품 이런 걸 줄 수 있는 품계를 줄 수 있는 여성들이 80명, 81명 정도 돼요.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만 황후가 한 사람 있죠. 황후. 황기비가 한 사람 있죠. 비비가 한 두 사람 있죠. 비가 한 10명 있죠. 빈이 또 뭐 한 12명 되죠. 그 다음에 뭐 보면은 뭐 제인, 첨여, 다봉 뭐 이거 뭐 이름도 막 어려운 그런 직함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범계가 쫙 있는 겁니다. 뭐 황후가 제일이고 그리고 그걸 다 합치면 한 80만 개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들이 이제 우리 건강하게 장수를 원했겠지 대체로. 젊어서 요즘은 황제들이 많습니다. 중국에도. 중국 역사상 맞습니다. 중국 역사상 딱 제가 그 많은 책을 보니까 딱 한 사람이 이제 일부 일처제를 고수한 분이 황제가 한 사람 있었어요. 명나라의 9대 황제 효종인데 명나라 이 9대 황제 효종은 딱 일부 일처 자기 황후 한 사람만 딱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학문을 좋아하고 굉장히 심신이 다 꺾고 바르게 살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본 그 책 중에는 딱 명나라 9대 황제 효종만 일부 일처고 나머지는 뭐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 궁궐에 있는 여성은 전부 황제의 여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래 이제 인문에 도사로 인문회가 이제 내 가르침을 받는다고 궁궐로 불러가지고 이제 러브 스토리를 벌이고 이러다가 이제 문제는 이제 그때까지는 이 당나라 6대 현종이 되게 유능한 황제였어요. 굉장히 리더십도 있고 유능한 황제였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 우혜비가 죽고 이런 이제 양귀비가 이제 들어오고 이런 때부터 이제 해이해지기 시작해가 절반은 현명한 군주로 절반은 아주 저런 어리석은 황제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주옥하는 과일이 있는 모양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남쪽에서 수송을 상하까지 막 빨리 이제 또 이제 수도가 당나라는 시안이지 않습니까? 수도가 장안. 여기까지도 막 빨리 또 수송을 해 오지요. 그다음에 또 시안 가보신 분들 화천궁에 가면은 양귀비 동상도 세워놨지 그죠? 화천궁 온천한데 입구에 들어가는데 양귀비 동상도 세워놨어. 옷도 벗고. 하여간 이런 걸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양귀비의 양옥한의 3자매들은 전부 다 무슨 부인 칭호를 받고 전부 한 재산씩 주고 이렇게 하고 육촌오빠 양국초이라는 이 어리석은 사람을 또 성상에 임명을 합니다. 현종이. 눈이 멀었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관리들은 전신에 부패하고 매간매직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가 이제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안사에 난 역사적으로 나오는 안녹산과 사사명을 안자와 사자를 따서 안사의 날이 있다.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저 꼴은 못 보겠다. 장기비와 그 일족들 양씨들이 중요한 국가의 중요한 조직은 다 차지하고 똑바로 정치도 안 하고 매간매직 뇌물 온갖 행포를 다 부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란군들이 양씨 세력을 싹 제거하고 또 반군들이
이 원흉이 누구냐? 양귀비다. 이렇게 해서 양귀비를 내주시오. 폐하, 양귀비만 내어주면 우리는 폐하께는 전혀 해를 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황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양귀비를 내어줬죠. 그러니까 처형해라 뭐 이렇게 내줬는데 그러고는 이제 현종은 내 이제 황제 생활도 지루하다 이래가지고 황제 생활도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태상왕으로 한 6년 양귀비 초상을 끌어놓고 그 눈물로 6년을 보냈다고 그럽니다만 의심은 황제. 그래서 이제 양귀비를 내주는데 그때 이제 양귀비가 37살이었는데 뭐 설이 많습니다. 진짜로 죽었다. 자기는 도망을 갔다. 일본 도피설. 일본에서 몇 년 전에 그 자기가 양귀비의 그 이제 일본으로 와 살았다 이래가 후손이다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지문이 안 나고 이랬거든요. 또 도망이거는 이제 원래 양귀비를 뭐 목을 매든지 뭐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장군이 이거 이제 형을 집행하러 가서 보니까 너무나 이쁘니까 37살 양귀비가 양호하니 그러니까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이제 가짜로 죽인 걸로 하고 뭐 같이 도망을 갔다 이런 뭐 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당나라가 쇠퇴 시기로 넘어갑니다. 황제가 있으니까 뭐 국가 정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양귀비를 경국지색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경자는 기울 경자거든요. 기울어지다. 우리 경사면이 뭐 심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를 기울어지게 하는 미색이다. 다음 이거 뭔가 모르겠다. 자 시간이 이제 별로 없네 그지? 저는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이제 사마천의 사기하고 청나라 태조 유르하치 두 개가 있는데 좀 시간이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해서 40분 돼가지고 오늘 한 개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를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들? 유르하치 할까요? 사마천의 사기는 뭐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 사마천의 사기, 사마천은 이제 역사서를 지은 사람이고, 사마천은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145년에 태어나서 한 기원전 90년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기원전 86년으로 치면은 59세고 95로 치면은 한 4세가 되고, 그럼 이제 한무제하고 이제 같이 동시대를 거의 같이 살았습니다. 한무제 살았는데 7대 황제였고요. 한나라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위대한 역사가입니다. 사기라는 역사서는 정말로 위대한 역사서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긍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있는데 항색, 항하, 유구한 역사, 무수한 전쟁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문화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사, 유구한 역사책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24가지 24정사가 있고 또 두 개를 더 16정사 정식으로 이제 정식 역사라고 이렇게 이제 지정한 그 역사서 중에서 이 사마천의 사기가 1번이죠. 1번이 왜 있는데 압도적으로 이 사마천의 사기 역사서를 모델로 해서 그 후에 역사서가 많이 이제 그렇게 이제 지워져 쓰여집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사마천의 사기는 여기에 이제 핵심이 뭐가 있냐면 대대로 이제 이 태사공하는 것이 천문과 역법과 도서 이런 걸 관장하는 직함인데 아버지 사마담도 태사공이었어요. 자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직함을 거쳐가지고 태사공에 올랐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밑에 하다면 흉노에 이제 이릉 장군이라는 사람이 흉노에 투항을 했어요. 항복을 했는데 5천 명의 이거 군사가 8만 명을 맞아가지고 막 힘겹게 막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힘이 붙이고 막 싸우다가 항복을 했는데, 그리고 국녀 이제 황제 앞에서 전부 다 이제 막 이릉은 뭐 항복했으니까 반역자다 이렇게 막 전시대 들고 일어났는데 사마천이 이 사람은 그동안 전공도 많이 세우고 정말 열심히 싸웠다. 아마 그 항복한 이면에는 무슨 계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막 성질이 불칼 같은 사람이니까 너도 반역에 가담인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사마천한테.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기원전 99년에 치옥설은 이제 궁형을 가만 생식기를 거시하는 거죠. 돈을 50만 전을 내거나 궁형을 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궁형을 선택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원전 95년에 중설에 가는 황간의 최고직에 이제 이 반역계는 밝혀졌어요. 그렇지만 이 궁형을 받은 것은 이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이 경지가 있는 학자였는데 이 멸시와 어려움 좌절 보내 그 말도 못하지. 그 당시에 내시로 산작하는 것이 사제부가. 그래서 이제 사기는 총 130건인데 글자가 52만 6,500자 기전체로 이렇게 써있고, 봉기, 황제의 기록, 표, 서, 세가, 열전. 열전은 우리들 많이 읽으시죠. 열전 많이 읽으시는데 이렇게 구성이 130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전체라고 하는 거요. 기전체라 하는 것은 본기, 기와 열전의 전 이런 것들 형식을 갖춘 역사 기록 방법을 기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삼국사기, 고려사 이런 것들. 그 반면에 이제 편년책 하는 것은 이제 연월 일순으로 기록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주로 많은데, 춘추, 조선왕조, 실록, 자치통감 이런 것들이 이제 편년체로 기록이 됐다고. 사기는 뭐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뭐 공기는 뭐 이렇게 이제 쭉 이어갑니다. 서가 있고 표가 있고 세가가 있고 사기, 열전. 열전이 70권인데 제상, 유림, 홍리, 자객, 형택 등 102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관한열전, 노자, 한비열전, 고자서 열전 쭉 이렇게 이제 인상여, 여부리, 구런, 이사, 몽영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9번째 열전의 69번째가 화식 열전이죠. 그죠? 화식 열전인데 활약하는 것은 재물을 백화점 갈 때 화자니까 재물을 말하고, 식자는 정시간다 할 때 식자니까 재물을 정시간다, 재산을 늘린다 이런 것인데, 69편에 화식 열전을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에 룰을 적어놨습니다. 그때는 상업, 장사하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물자가 없으면, 식량이 없으면 국가가 안정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또 이제 부자들이 쌀을 곡식을 판매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대장간을 뭐 해서 성공한 사람 이런 이제 사례들을 많이 열거해놨고 대단합니다. 자유 경제 서상가였다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은 이제 폐사공 자서 자기 맨 마지막 70번째 사기의 집행 목적 의도 이런 걸 이제 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자기들 사마 가문의 내력, 본인 학습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뭐 이런 걸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는데 한 3분만 하고 끝낼게요. 정나라 태조가 이제 누르한치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청나라의 문헌 같은 걸 보실 때는 청나라의 공식 언어는 만주어였습니다. 만주어. 그 다음에 이제 한어를 갖다가 한자를 병행해서 공식 문서도 두 가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어로 작성하고 한자로 작성을 하고 두 가지로 작성을 했다 이래 나오는데, 누라지 사람은 이제 이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걸 보면 누라지를 잘 몰라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청나라 하면은 오랑캐의 나라, 여진족 오랑캐예요. 옛날 한때는 우리나라 조선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지요. 그죠? 고려 때도. 그래서 이제 뭐 출생이 있고 제위는 여기 이제 1616년 금나라를 건국해서 한 10년간 제위에 있다가 죽었는데 한 6세까지 살았죠. 또 성이 이제 예신강나입니다. 예신강나. 그리고 부르기는 전부 다 누라지라고 부르지. 예신강나 누라지 이렇게 잘 안 불러요. 예신강나라는 것은 황족의 성, 황제 집안의 성입니다. 성.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예신강나에도 신자가 있고 라가 있고 신라가 있죠. 그렇게 둘째, 넷째 글자가. 그래서 저 사람들의 조상들이 신라에서 간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신라를 사랑하고 아이, 사랑의 자잖아요. 요거는 이제 생각할 각자니까 신라를 늘 생각한다.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를 늘 새기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상들이 신라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일부 주장들이 있다는데, 이건 아니고 아이신 기호로라고, 만주어로는 예신강나를 아이신 기호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아이신 하는 것은 쇠를 말하고 기호로 하는 것은 부족, 쇠부족이다. 쇠 중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금덩어리 부족이다. 이렇게 이걸 이제 음차를 해서 예신강나로 한자를 빌려와서 이제 소리를 빌려와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신라 후에서는 그거는 좀 아닌 걸로 이렇게 기본 역사 학자분들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누라치가 여진족을 통일합니다. 여진족은 옛날에 아주 또 그 이전에는 말갈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말갈족이라고 부르고, 또 그때 그 전에는 음누라는 그런 또 종족 이름으로 불리다가 여진족으로 불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만주족으로 바뀝니다. 누라치 참 어릴 때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11살 때 어머니가 죽고 25세에 아버지와 형이 살해당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전부 다 누라치 집안들은 명나라에 충성을 하고 명나라의 길에 사는 그런 관리 집안이었어요. 근데 명나라에서 이 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반란군을 설득하러 들어가는데 총 공격을 가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명나라에서 지휘사 벼슬을 내리고 칙서 30통하고 말 30표를 줬어요. 지휘사라는 이제 자기 이제 여진족의 한 부족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수장으로 인정을 해줬고요. 칙서를 30개 준다는 얘기는 칙서 한 장이 이제 물물교환권입니다. 한번 명나라와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는 성인서가 칙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고 말도 주고 이래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누라치 이제 공적인 이제 활동이 시작된 겁니다. 25세부터. 그래서 이제 30년간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죽게 한 명나라에 대한 원한도 있고, 그걸 부추긴 자기 동족 다른 부족의 부족장도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누르한테라는 인물이 한 1000만도 안 되는 그 뭐 소수 민족이 몇 억 되는 한족을 지금 중국 전체를 통치한다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 270년간 통치를 했는데 청나라에는 1대부터 12대까지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황제고 3살짜리 부이라고 영화도 나왔죠. 12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1대에서 6대까지는 굉장히 유능한 황제였고 7대부터는 이제 슬슬 이제 조금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몰락을 하는데 누르한테는 대단한 분이었어요. 사합이 이제 이게 일치했다. 중국에 가면 사합문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집이 곧 담장이 되는 요런 미역자 집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합, 천합이 일치하고 지합이 일치하고 인합이 일치하고 기합이 일치했다. 1616년 이 누르한치가 건국할 그 당시에는 1616년 1592년부터 8년까지 조선은 임진왜란을 겪느라고 막 국토가 막 쑥대밭이 되었고 일본도 뭐 도요토미가 죽고 막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그 당시에 우리 조선 1592년부터 98년까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지원했는 중국 명나라의 황제는 만력제였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무능한 황제였어요. 가장 일생에서 잘한 것이 조선의 지원군을 파병 결정한 그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명나라도 이제 그 전쟁 후유증으로 휘청거리고 이래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진족이 누르한치가 그 만주벌판에서 여진족을 통일하고 막 강력한 큰 그 인물로 등장할 수 있도록 아무도 견제 세력이 없는 겁니다. 명나라도 견제할 힘이 없고 조선은 지금 뭐 나라가 뭐 완전 속대밭이 돼 있고 일본도 그러고 또 몽골 그쪽도 끊임없이 이제 여진족하고 부딪혔는데 몽골도 안 되고 이래서 이제 하늘이 천신을 줬다. 이 간섭을 하나 했으니까 누르한치가 큰 인물이 되도록 그 다음에 이제 땅의 그 지리가 합치겠다. 그 투할락하는 게 여기 이제 쭉 만주고 무순 쪽인데 무순에 산, 광, 물자가 풍족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역이 굉장히 이제 사람 살기에 굉장히 좋은 고장을 택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합 부족 간에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했는 규수가 또 자기 그 사람 처녀의 아버지가 다른 부족에게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래도 뭐 여기서 해주고 처녀가 그 뺏기 없겠느냐 이렇게 하고 웃음을 이렇게 이제 또 자기한테 화살을 쏴서 부상을 입힌 정병도 그 병사는 자기 직분에 충실했다. 그 뭐 처형할 거 없다. 풀어주라. 또 기능공 이런 사람들을 상공업을 굉장히 우대하고 이 사람은 사람을 포용하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합 아주 무에도 이거 기골이 장대하고 포부가 넓고 활달했다고 그래서 이제 사합이 일치했다. 이런 좋은 조건과 자기의 컨트롤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 끝에 290년 가는 그런 대제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르한치하고 뭐 사마천사기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래도 좀 초과돼서 10분 전에 마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루한 시간 내내 명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 2시간 동안에 중국의 이야기, 중국의 역사. 이사장님은 중구청 강의를 요청받아가지고 봉사문화회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 수가 없고 어떻게 갔습니다. 그래 아시고 다음 강의는 윤영희 박사님께서 문자적 교수님께서 중국 대통령 선거와 국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고 다음에도 꼭 다음 주에 꼭 오시도록 하고 오늘 1분을 보니까
하다가 아마 동창 문화회관에 가신 것 같아요. 지금 날씨도 꾸무리한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조심해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